여러분, 영화 역사상 완벽하다는 수식어가 아깝지 않은 작품이 딱 하나 있다면 저는 주저없이 이 영화를 꼽겠습니다. 단순히 재미있어서가 아닙니다. 이 영화는 상업영화 시나리오의 교과서이자 헐리우드 시스템이 만들어낼 수 있는 최고의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전설적인 영화가 하마터면 세상에 나오지 못할 뻔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대본은 40번이나 거절당했고 촬영 5주차에 주연 배우가 정격 교체되었으며 제작비는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1985년으로 돌아가 백투더퓨처가 어떻게 불가능을 넘어 전설이 되었는지, 그리고 왜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영화가 우리 가슴을 뛰게 하는지 아주 집요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저는 이 영화가 너무 좋아서 제 모니터 위에 이렇게 장식을 했어요. 채널 고정하세요. 진짜 시간 여행이 시작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야기는 밥 게일이라는 작가의 아주 사소한 호기심에서 시작됩니다. 어느 날 부모님의 낡은 졸업 앨범을 보던 그는 생각합니다. 내가 우리 아빠랑 같은 학교에 다녔다면 우리는 친구가 될 수 있었을까? 이 엉뚱한 상상이 시나리오로 옮겨졌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디즈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엄마랑 아들이 묘한 분위기를 풍긴다고? 이건 근친상간이야. 너무 더러워. 다른 제작사들은 이렇게 말했죠. 너무 건전하고 착해 빠졌어. 요즘 트렌드는 포피스 같은 섹시 코미디라고. 결국 이 프로젝트를 구한 건 그들의 멘토이자 친구 스티븐 스필버그였습니다. 하지만 감독 로버트 저메키스는 당시 흥행구도 수표라고 불리고 있었죠.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프로젝트, 하지만 시나리오는 이미 괴물처럼 완벽하게 다듬어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복선의 미학이 등장합니다. 오프닝 5분을 보세요. 시계, 플루토늄 뉴스, 사륜 구동 트럭. 나중에 일어날 모든 사건의 단서가 대사 한 줄 소품 하나에 전부 심어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체호프의 총 법칙을 가장 완벽하게 수행한 예시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안톤 체호프가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유래한 말, 1막의 권총을 소개했다면 3막에서는 반드시 발사되어야 한다. 쏘지 않을 거면 아예 걸어놓지도 말라는 의미로 참고해주세요. 최악의 위기, 에릭 스톨츠 그리고 마이클 제이 폭스. 자, 여기서 충격적인 비하인드가 나옵니다. 원래 주인공 마티는 우리가 아는 마이클 제이 폭스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마이클은 시트콤 촬영 때문에 스케줄이 안 됐죠. 그래서 캐스팅된 배우가 연기파 배우 에릭 스톨츠였습니다. 촬영은 시작됐습니다. 1주, 2주, 5주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편집본을 본 저메키스 감독과 스필버그는 얼어붙었습니다. 웃기지가 않아. 에릭 스톨츠는 너무 진지했습니다. 그는 이 영화를 비극적인 SF 드라마로 해석했죠.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5주 분량의 촬영분을 전량 폐기한다? 제작비 400만 달러, 당시 기준 약 50억 원을 그냥 날리는 겁니다. 유니버설 스튜디오의 사장이 뒷목을 잡을 일이었죠. 하지만 저메키스는 도박을 겁니다. 마이클 제이 폭스를 데려오지 못하면 이 영화는 망한다. 결국 마이클은 낮에는 시트콤을 찍고 밤에는 백투더퓨처를 찍는 살인적인 스케줄을 소화합니다. 잠을 거의 못 자서 몽롱한 상태였던 그 모습이 오히려 시간, 여행에 휘말려 정신없는 마티의 연기를 완벽하게 만들어냈습니다. 위기가 신의 한 수가 된 순간이었죠. 이 영화의 또 다른 주인공, 바로 DMC 드로리안입니다. 원래 초기 설정은 냉장고였다는 거 아시나요? 아이들이 따라하다가 냉장고에 갇힐까봐 바꿨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 우주선처럼 생긴 이 차가 아니었다면 과연 우리가 이토록 열광했을까요? 그리고 이 차를 만든 미친 과학자 닥터 브라운. 크리스토퍼 로이드의 연기는 무성 영화 시대에 과장된 제스처와 아인슈타인의 지성을 섞어놓은 듯했습니다. 마이클 제이 폭스의 현실적인 연기와 로이드의 만화적인 연기가 부딪히며 발생하는 버디 무비로서의 케미스트리기. 이것이 영화를 지루할 틈 없게 만듭니다. 특히 하이라이트인 시계탑 씬을 분석해봅시다. 모든 것이 꼬입니다. 케이블은 빠지고 차는 멈추고 폭풍우는 몰아칩니다. 관객은 결과를 알면서도 손에 땀을 쥐게 되죠. 감독은 관객의 심장 박동을 쥐락펴락하는 법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잠깐, 여기서 진짜 영화광들만 아는 재밌는 사실 하나 짚고 넘어가야죠. 영화 초반 마티가 밴드 오디션을 보는 장면 기억하시나요? 마티가 신나게 일렉 기타를 연주하는데 갑자기 뿔테 안경을 쓴 심사위원이 확성기로 소리를 지르며 중단시킵니다. 이 깐깐한 심사위원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놀랍게도 이 영화의 메인 주제곡 더 파워 오브 러브를 부른 전설적인 락스타 휴이 루이스 본인입니다. 이게 진짜 웃긴 포인트가 뭐냐면요, 극중 마티가 연주하던 곡이 바로 더 파워 오브 러브의 하드락 버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원곡자가 자기 노래를 연주하는 참가자한테 야 너무 시끄러워 라며 탈락시킨 겁니다. 감독의 센스가 돋보이는 최고의 자학 개그이자 헐리우드 역사상 가장 유쾌한 카메오 중 하나였죠. 이 노래는 영화의 대성공과 함께 빌보드 핫 100 차트 1위에 올랐고 아카데미 주제가상 후보에도 노미네이트 되었습니다. 단순한 배경음악이 아니라 영화의 에너지 그 자체가 된 곡이죠. 지금 들어도 인트로 신디사이저 소리는 가슴을 뛰게 만듭니다. 우리가 마티와 박사님 이야기에 정신이 팔려 종종 잊곤 하는데 사실 이 영화의 진짜 연기 차력쇼를 보여준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마티의 엄마 로레인을 연기한 리 톰슨입니다. 그녀의 미션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영화 초반엔 삶에 찌들고 알코올 중독에 빠진 47세의 중년 여성을 연기해야 했고, 과거로 가서는 17세의 사랑에 빠진 10대 소녀를 연기해야 했습니다. 당시 그녀의 실제 나이는 불과 24살. 매 촬영마다 3-4시간씩 걸리는 특수 분장을 견디며 아예 다른 사람인 것처럼 완벽하게 목소리 톤과 자세를 바꿨습니다. 특히 이 영화의 가장 위험한 설정, 즉 과거의 엄마가 아들을 보고 반한다는 설정을 설득력 있게 만든 건 100% 리통슨의 매력이었습니다. 자칫하면 관객들이 불쾌감을 느낄 수도 있는 근친 코드를 그녀는 너무나 순수하고 엉뚱한 짝사랑 연기로 코믹하고 사랑스럽게 바꿔놓았죠. 그녀가 없었다면 백투더퓨처의 그 미묘하고 아슬아슬한 재미는 결코 살지 않았을 겁니다. 자, 여기서 진짜 매의 눈을 가진 분들을 위한 퀴즈 하나 나갑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1편의 엔딩과 그 장면이 그대로 이어지는 2편의 오픈입니다. 똑같은 옷, 똑같은 대사, 똑같은 상황이죠. 그런데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마티의 여자친구 제니퍼의 얼굴이 다릅니다. 1편에서는 클로디아 웰스였는데 2편에서는 엘리자베스 슈로 배우가 감쪽같이 바뀌었죠. 많은 분이 설마 출연료 협상이 결렬됐나? 잘린 건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여기엔 아주 가슴 아픈 사연이 숨어 있습니다. 1편이 끝나고 제니퍼 역의 클로디아 웰스는 2편 출연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어머니가 암투병을 시작하게 되었고, 효녀였던 그녀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대신 어머니의 곁을 지키는 길을 선택하며 하차했습니다. 결국 제작진은 베스트 키드로 유명했던 엘리자베스 슈를 급하게 캐스팅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집착을 보여주죠. 배우가 바뀌었으니 연결이 튀지 않게 하려고 1편의 마지막 씬 전체를 새 배우와 함께 똑같은 각도, 똑같은 조명으로 처음부터 다시 찍어버린 겁니다. 이걸 알고 1편 엔딩과 2편 오프닝을 비교해서 보시면 미묘하게 달라진 제니퍼의 연기 톤을 발견하는 재미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2편에서 제니퍼가 유독 빨리 기절해서 잠만 자는 이유, 어쩌면 급하게 바뀐 배우가 스토리에 섞이기 힘들어서 작가들이 내린 특단의 조치가 아니었을까요? 영화 속 마티 맥플라이는 시간을 마음대로 넘나들었지만 현실의 마이클 제이 폭스에게 시간은 조금 가혹하게 흘렀습니다. 백투더퓨처 3편이 개봉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1991년 그는 파킨슨병 진단을 받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 고작 29이었습니다. 배우로서 가장 화려하게 빛나던 순간에 찾아온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죠. 많은 분이 알츠하이머와 혼동하시기도 하는데 그는 치매가 아닙니다. 몸이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고 끊임없이 떨리는 신경퇴행성 질환 파킨슨병과 30년 넘게 싸우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좌절해서 숨어버렸겠지만 우리의 마티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병을 세상에 공개하고 파킨슨병 연구를 위한 재단을 설립해 무려 2조 원이 넘는 기부금을 모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떨리는 몸을 연기에 그대로 이용했고 최근 다큐멘터리에서는 이렇게 말하며 웃어보였습니다. 저는 동정을 바라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행복하거든요. 재작년 뉴욕 코미콘에서 있었던 이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제대로 걷기도 힘든 마이클이 닥터 브라운에게 다가가 안기는 이 순간 수천 명의 관중이 기립박수를 보냈고 전 세계가 함께 울었습니다. 영화 속 마티는 미래를 바꾸기 위해 과거로 갔지만 현실의 마이클 제이 폭스는 파킨슨병 환자들의 미래를 바꾸기 위해 오늘을 치열하게 살고 있습니다. 닥터 브라운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미래는 정해지지 않았고 어떤 고난이 닥쳐도 우리는 그것을 개척할 수 있다는 것. 마이클 제이 폭스는 자신의 삶을 통해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1985년 개봉 당시 이 영화는 전 세계 박스 오피스 1위를 휩쓸었습니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영화 대사를 인용할 정도였죠. 우리가 가는 곳에 길 따위 필요 없습니다. 이 영화는 단순한 흥행을 넘어 팝컬처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나이키 맥, 호버보드, 그리고 켈빈 클라인 속옷까지. 그리고 이 전설은 무대 위에서도 계속됩니다. 최근 웨스트엔드와 브로드웨이에서 개막한 뮤지컬 백투더퓨처는 영화의 특수효과를 라이브 무대에서 재현하며 평단의 극찬을 받았습니다. 드로리안이 관객석 위로 날아오르는 순간 관객들은 1985년에 영화관에 앉아있던 그 시절 아이로 되돌아갑니다. 영화라는 매체를 넘어 라이브 엔터테인먼트로 확장된 생명력, 이게 바로 클래식의 힘입니다. 백투더퓨처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은 화려한 특수효과도 멋진 자동차도 아닙니다. 바로 닥터 브라운이 마지막에 남긴 이 한마디입니다. 너희들의 미래는 아직 쓰여지지 않았단다. 누구의 미래든 마찬가지야. 미래는 너희가 만드는 것이란다. 운명론을 거부하고 자신의 의지로 삶을 개척할 수 있다는 희망. 과거의 실수가 현재를 망칠 수도 있지만 현재의 용기가 미래를 바꿀 수도 있다는 메시지. 이것이 30년, 40년이 지나도 우리가 이 영화를 다시 꺼내보는 이유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도 아직 백지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어떤 미래를 써내려가고 싶으신가요? 지금까지 영화를 사랑하는 로드쇼입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돌아가고 싶은 과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